안녕하십니까. 그집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국민 이진아입니다. 지난시는 해외 출장을 좀 갔다가 오늘 다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날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 최서원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특검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가 되돌려받은 70억, 이 돈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뇌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1심 때 김세윤 판사가 심리한 1심 때 그때 김세윤 판사는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렇게 1심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시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13일에 있었던 1심 선고 때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1일 만에 신동빈 회장이 처음으로, 그래 구치소 밖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검찰과 특검이 그 주장하는 부정한 청탁,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동빈 회장이 2016년 3월 14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월드타워 면세점을 빨리 재심사해서 취소된 특허 사업권을 내달라라는 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0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 하는 게 검찰과 특검이 주장하는 부정한 청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과 검찰은 그 부분, 이 부정한 청탁을 명확하게 항소심에서 하기 위해서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최서원 피고인 측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해서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재판은 먼저 피고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으니까 피고인의 변호인이 먼저 주 신문을 하고, 그에 따라 특검과 검찰이 이제 반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특검과 검찰이 주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저도 지난번 재판에서 저도 고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 이 중요한 재판 날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법정에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난시를 잠깐 갔다 오게 들었는데, 아침에 사실 오늘 고영태 선고가 있어서 좀 가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시차 때문에 좀 고영태는 늦게 오늘 나왔고요. 법정에서 법정 구속됐죠.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이 됐죠. 그래서 끝나자마자 최수원 씨 재판에 갔더니 신문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서 한 5분 정도 듣고 있다가 다시 대통령 재판에 또 갔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중요한 재판에 참 법정에서 제가 직접 취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선일보하고 그리고 연합뉴스 그리고 뉴시스 통신사, 뉴스원 통신사 이 통신사에 소위 실려 있는 기사들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신동빈 회장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하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 이 점은 분명하게 진술했고 그 외 대부분의 질문에는 그리고 신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심 재판에서 그때 대통령 재판, 최소한 피고인 재판 그 재판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그 재판에 신동빈 회장 그 출석한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법정에 오시면은 꼿꼿이 앉아가지고 참 그 법정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 진짜 차분하게 듣는 아주 그런 아주 당당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증언을 거부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재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에. 그리고 오후 7시쯤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법정을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재 변호사가 아주 목소리에 막 힘이 있고 아주 막 목소리에 아주 즐거운 표정이 넘치는 거예요. 딱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변호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도 아니면서 참 변호사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옹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재 변호사께서도 야, 참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 같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아주 의미 있는 재판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통신사 조선일보나 다른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에 그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신동빈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증언 거부가 아니다. 신동빈 회장은 특검과 검찰의 신문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신동빈 회장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법정 녹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자세히 들어봐라 저보고. 자세히 들어보면은 오늘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녹음은 저도 빨리 듣고 싶네요. 오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바로 휴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재판에 갔고요. 오후에 안봉건 씨가 나왔는데 2시 반부터 재판이 되는 바람에 저는 또 잠깐 가서 일도 좀 했고 그래서 그 재판에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 씨 재판에 들어갔던 한 친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일찍 끝났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재판이었고 법정 녹음은 조만간에 제가 입수를 하니까 그래 되면은 제가 만약에 되면은 신동빈 회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제가 해당 부분을 그대로 따서 제가 이 유튜브에 그대로 들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분을 제가 그 신문 진술하는 거를 잠깐 들었었는데 목소리도 좋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하신 것 같고 그 휴정 때 나가실 때 제가 힘내라고 얘기한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음도 빨리 안 해서 그렇지 또박또박 한국어 잘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나라 우리말을. 그래서 제가 이영재 변호사께 이제 그분 물어봤습니다. 어떤 취지로 증언하셨습니까? 신동빈 회장이. 하니까 이영재 변호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청렴하고 정직한 분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냐. 아니 그런 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동빈 회장 자신이 어떻게 감히 청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검찰과 특검 너 신문 엉터리다. 그렇게 오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또 자기가 평창 동계올림픽
그 스키 종목에 스키장 건설하고 관련된 그 종목에 100억 원 그리고 동계 스포츠와 관련해가 자기가 총 500억 원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 지원했는데 그 500억 원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자신이 지원한 돈이다. 그렇게 오늘 다 진술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시기적으로 보면 구속되고 난 후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속되기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500억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다 지원한 그런 그건데 아니 지금 뭐 대통령 앞에서 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뭐 면세점 어떻게 부탁을 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경재 변호사께 이걸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안종범 수석의 검찰 진술 왜냐하면 신동빈 롯데그룹 75억 뇌물 사건은 결국 안종범 수석의 진술 때문입니다. 그것도 허위 진술. 그래서 안종범 수석의 검찰 진술에 대해서는 신동빈 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안종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신동빈 회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의 진술 그 처음부터 거짓이란 말은 직설적 대신에 아니 안종범 그 사람 그 무슨 말을 했는지 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오늘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법정에 똑같이 변호사도 있었고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저한테 전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그 통신사 그 홈페이지에 보도된 그 기사들 그러니까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그 기사 아니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기자들은 들어가고 열심히 타자를 엄청 치더라고요. 제가 보면 내용도 굉장히 길게 많이 쳐요. 아니 근데 작당한 것도 아닌데 걔네들은 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롯데 70억 뇌물 사건 부분은 법정 녹음을 제가 입수하고 들어보고 난 뒤에 이 뇌물 사건 롯데 75억 뇌물 사건의 진실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이 롯데 75억 뇌물 사건을 사실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가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살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 소개하는 것을 그동안에 좀 망설여 왔었습니다. 롯데 75억 뇌물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안종범,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안종범의 대학교 재산, 그리고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이 세 사람이 대통령, 최소원 피고인하고는 완전 무관하게 롯데그룹 형제들의 경영권 싸움, 그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신동주 부회장, 신동빈 회장, 그 경영권 싸움. 그 경영권 싸움을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롯데를 협박한 사건이 75억 뇌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롯데그룹에 참 형제 간의 경영권 싸움이라는 그런 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큰 악재가 있다 보니까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께서 안종범과 정현식 사무총장의 그 75억 요청에 잠깐 들어줘라. 지금 우리 그룹 자체가 지금 경영권 붕괴를 겪고 있는데 이런 판에 괜히 밉보일 이유가 뭐 있느냐.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이고 그 지시를 잘못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인원 부회장은 자살이라는 참 극단적인 방법으로 롯데그룹에 사죄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일어난 걸 보면 우리가 조금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몇 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 SK그룹 그 89억 사건, 자 SK그룹 89억 사건
K스포츠재단 정영식 사무총장이 그 찾아가가지고 경기도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짓는데 건립자금 75억 추가 출연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SK그룹에 가가지고 안종범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하면서 그때 SK그룹의 박영춘 전무입니다. 전무가 아니 그게 진짜 대통령 뜻이 맞느냐 하고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결국 없는 걸로 되면서 정현식 사무총장과 박영춘 전무 두 사람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89억 사건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안종범, 정현식, 박헌영이가 소위 노렸던 목표가 부영그룹 이중건입니다. 부영그룹 이중건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영그룹 이중건 회장을 안종범 수석이 플라자 호텔 끌어 놓으시라 해가지고는 75억 추가 출연해달라. 출연해달라고 하니까 그 이중건 회장께서 우리 지금 부영그룹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것만 정부에서 안 해주면은 돈을 내겠다. 그러니까 소위 반대급부를 탁 제시를 하니까 그럼 없는 걸로 해버립시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찾아간 데가 바로 롯데그룹입니다. 참,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이 70억을 롯데로부터 받았습니다. 받기는 한꺼번에 아니고 그 순차적으로 해서 롯데 5개의 계열사인가 그 통해서 7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K스포츠재단에서 자발적으로 돌려줬습니다. 롯데그룹 세무사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럼 왜 자발적으로 돌려주게 되었느냐? 그 부분은 검찰 진술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을 상대로 75억 받으려고 나름대로 공갈이랄까 아니면 악용을 했다 할까 그랬던 이 박은영 과장이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는 바람에 롯데그룹에다가 먹을 수 있는 돈을 그걸 롯데그룹에다가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박헌영 과장의 검찰 진술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1심 재판 때 기록이 수만 페이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가 18가지고 최소한 피고인 또 그 정도 혐의로 다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강행군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했던 거라면 이렇게 과장이 실수한 거 가지고 돌려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70억 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돌려줍니까? 받았는데 그게 롯데 70억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롯데 70억 사건은 제가 이인훈 부회장의 그 참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제가 그동안 참 말씀드리기를 좀 꺼려했는데 오늘 신동빈 회장이 아주 자신있게 나와서 참 박근혜 대통령은 참 청렴하신 분이고 정직한 분이다 하는 그런 진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녹음 테이프 입수하고 난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신동빈 부회장의 법정 출석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이 뇌물 부분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딱 하나예요. 자, 신동빈 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릴 때 수갑 찾느냐 안 찾느냐 그 부분에 언론에서 수갑 찾느냐 호송줄 메고 있느냐 안 메고 있느냐 왜 그 부분이냐? 이명박 대통령께서 호송차에 내릴 때 수갑도 안 차고 포성줄도 안 메고 이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러면 신동빈 부회장 과연 어떻게 할까? 교정당국에서 그분 나이가 65세 넘었나요? 누구요? 신동빈 회장님. 아직 65세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수갑하고 포성줄 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법무부에 확인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 대변인실에다가 정식 문의를 내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왜 수갑을 안 채우고 포성줄을 안 묶었는지 그 정확한 근거를 대라. 저는 결코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되었던 아니 일반 힘없고 소위 돈 없는 서민일지라도 규정이 됐다 법에 규정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교정 행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52개의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시설이 뭐냐? 이게 구치소, 교도소입니다. 구치소란 거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 형이 확정된 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그 기결수, 그 사람들 기결수랍니다. 그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구치소하고 교도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전국 52개의 수용시설, 그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혀있는 전체 수용자 수가 약 6만 명입니다. 약 6만 명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3분의 1인 2만 명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서 작업을 합니다. 뭐 목공을 하든 뭐 다른 걸 만들든지 하는 작업을 하면서 형기를 채우는 거고, 3분의 2인 4만 명이 미결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법정에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 형이 확정된 사람은 2만 명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4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용시설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도소에도 미결수가 수용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자 한 사람 위해서 사용하는 연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대충 1년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1인당, 수용자 1인당. 그건가 뭡니까? 하니까 그 삼시세끼 밥값, 거기에 전기, 하루 종일 불 켜놓으니까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난방비, 그리고 소위 법정에 나갈 때 그 버스 태워가는 거 호송비, 그리고 교도관 인건비, 이걸 다 합칠 때 수용자 한 명당 정부에서 연간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 참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미결수 4만 명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0억 원, 3천만 원 곱하기 4만 명 해보십시오. 1200억 원입니다. 그 국가 예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풀려나오면은 그 가족들 면회가고 하는 그런 고통들 없어집니다. 이게 뭐 권위주의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인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인권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기본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자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의 경우에 자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아침 6시 일어나가 일어나서 밤 9시에 잠자리 든다 하는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식사, 제공되는 식사가 어떻고, 그리고 목욕은 어떻게 하고, 이발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뭐 이부자리, 그러니까 소위 침구라는 거죠. 이부자리, 빨래비누, 세수비누, 칫솔, 치약, 이 참 다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집행법이라는 법입니다. 형집행법의 풀네, 그걸 딱 풀었으면 그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게 형집행법입니다. 이 집행법에 이제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와 있고, 이 가운데서 그 이제 법정에 나갈 경우에 그때 수갑을 어떻게 채우고, 수갑을 앞에서 채우느냐, 뒤로 채우느냐, 포송줄을 어떻게 묶고, 여기 묶고, 허리하고 어떻게 묶고, 한 사람만 묶을 것이냐, 여러 사람을 같이 묶을 것이냐, 어떻게 묶고 하는 거는 이거는 형집행법이 아닌 수용 관리 및 개호 업무 등에 관한 이 지침에 따르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침은 법무부 장관 훈령입니다. 법무부 장관 훈령인데 이 지침을
법무부 장관께서 지난 4월 2일 날 일부 규정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고쳤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수갑하고 포송줄을 앉았다는 겁니다. 이게 법무부 대변인실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수용관리 및 개호 업무 등에 관한 이 지침은 이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그런 내부 지침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부 그 훈련 관계되는 그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제가 왜 포송줄 수갑 안 채웠는지 그 규정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던 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일반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은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감금돼 있는 분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저한테 그럼 그 내부 지침이 어떻게 된 거요? 하니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법정 출석 시에 법정에 나갈 때 보호 장비, 그러니까 수갑하고 포송줄, 보호 장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난 4월 2일 날 지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한해서 수갑을 채우질 않았는데 5살을 낮춰가지고 이제 65세 이상부터 이거 수갑하고 포송줄 안 채워도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지침에서 딱 하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구치소장. 자, 수용자의 경우에 하루 종일 감방에 갇혀가지고 감방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용자가 무슨 수로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치소장을 만났다 치십시다. 근데 구치소장이 no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수갑 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기준도 없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거는 또 말이 안 되죠. 뭐 기분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 수갑 채워도 된다 안 채워도 된다는 그 판단하는 사람은 구치소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구치소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검사들 뿐입니다. 검사가 지시하면은 구치소장은 무조건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이게 오래된 관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명박 대통령이 수갑을 안 차고 법정에 나간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갑 채우면 내 법정에 나가지 않는다 하고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그러니까 검찰은 바로 구치소장한테 수갑과 보송줄을 채우지 마라. 그래서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은 1941년생입니다. 올해 77입니다. 김기춘 실장 1939년생입니다. 올해 79입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김기춘 실장이 수갑 안 차고 법정에 나온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미 70세 이상은 수갑 안 채운다는 그 내부 지침이 있다는데 왜 김기춘 실장은 꼭 수갑 채웁니까? 법정에서 채우는 것도 있었어요. 법정에서는 무조건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법정은 그건 못 채웁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갈 때 사실 저희가 있는 데서 채우는 걸 봤거든요. 아니요. 법정에서는 절대 못하고 이제 법정 밖에 나가면 바로 옆에 이제 수용자 대기실 거기서 채웁니다. 거기서 채우니까 법정에서 채웠다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정보고. 자,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법정에 나갈 때 수갑이나 포송줄을 채우지 않는다 하는 게 이게 법무부 장관의 훈령이라면은 이게 내부 지침이라면은 그분이 전직 대통령이 되었던 그분이 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었던 그분이 진짜 빽 없고 힘 없고 돈 없는 서민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는 게 그게 공정한 법 집행 아닙니까? 이렇게 차별하면 못 참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참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처음으로 당당하게 수갑 안 차고 호송차 탄 그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거는 이 우리나라 이 교정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잘된 첫 사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십시오. 김기춘 실장 이제 앞으로 또 법정에 오실 거예요. 그때 수갑 채운지 안 채운지 정확히 보십시오. 아까 지난 시간 물어봤지만 신동빈 회장은 아직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수갑 채우러 오신 거고.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이 구치소 밖에 병원에 갈 경우에는 이때는 수갑 채우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가는 70세 이상이나 여성이나 장애인들 그런 분들 수갑 왜 채웁니까?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경우도 휠체어 탔을 때 한손 수갑 휠체어 또 채워버립니다. 다 창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과 특검이.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좀 말씀드릴 거는 그동안 태블릿 PC 그 진실과 관련해서 최초 문제를 제기를 했던 미디어 워치의 변희재 고문이 변희재 고문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도 이 구속영장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아니 검찰은 변희재 고문이 주장한 이 이야기는 검찰이 확인한 사실과 다름으로 제가된다라고 구속영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딱 읽어보니까 검찰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을 갖고 영장 담당 판사 앞에서 이제 검찰하고 한판 크게 다투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희재 고문이 어쨌거나 태블릿 PC의 진실,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짜 깜짝 놀라게 했던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소원이가 사전에 받아보고 30군데나 막 빨갛게 고치고 그래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잘못된 JTBC 그 보도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그 변희재 고문한테 사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힘을 진짜 모아줘야 됩니다. 소위 여러 군데 지금 우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검찰의 행동을 비판하는 성명서라도 발표해 주어야 됩니다. 검찰이 변희재 고문을 구속하겠다는 근거, 그거는 사실이 다르고, 그럼 그 근거에 대해서 태블릿 PC 위치 정보 검찰이 제시해라. 그리고 태블릿 PC가 그 독일에 간 로미콜이 있다는데 그러면은 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한수의 출입국 기록 그거 공개해라.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해가지고 검찰을 상대로 그러니까 변희재 고문 혼자서만 외롭게 싸우지 않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저는 그냥 내일쯤 그 구속영장에 대한 그게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조언도 하고 글도 좀 써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저희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변희재 대표가 그 전부터 손석희 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같이 들어줘야 되는 게 공평한가 아닌가요? 물론 변희재 고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속되는 순간에 그래 되면은 이제 자기 사건에 손석희 사장, 심수미 기자, 김필중 기자 전부 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다 사실관계 하면은 빨리 태블릿 PC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참 그렇게 담담한 마음 갖고 있던데 변희재 대표 고문이 굳이 그래 안 해도 이미 엊그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술로 JTBC의 태블릿 PC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틀렸다는 거 그건 다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교묘하게 JTBC가 그리고 손석희 사장과 그리고 심수미 기자와 김필중 기자가 어떻게 교묘하게 조작했는지 그 부분을 규명하는 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아무리 사실이 나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결정적으로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 게 대해서 저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